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보강 시간이고요. 우리가 2-2, 3-1, 3-2 이렇게 지금 풀어야 되는 거죠. 2-2번의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영국의 행정법은 보통법과 법의 지배의 전통으로 인해 일찍부터 특수한 법체제로 성립될 수 없었으나 2차 대전 후에 보통법의 전통을 포기함으로써 오늘날의 행정법으로 발전을 하였다. 지금 이제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신 대로 법의 체계가 크게는 대륙법계하고 영미법계하고 이렇게 나눠질 수 있을 겁니다. 대륙법계는 무엇을 중심으로 한다? 성문법이라고 알고 계시죠? 재정법을 근거로 해서 시민법이라고도 하는데 이와 같이 성문법을 근거로 해서 운영이 되게 되고, 그 다음 영미법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판례법이라는 불문법을 원칙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보통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미에서 영국부터 시작된 거죠. 보통 사람이 보통 생활을 하면서 하는 행위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냥 보통법인 거예요. 보통 사람이 보통 생활을 하면서 정해지는 이제 행위의 기준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들이 이제 각 지역마다 관습법으로 존재했었던 것이고, 거기서는 이제 재판을 순회재판이라는 것을 했었단 말입니다.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마다 관습법을 근거로 해서 재판을 했어요. 그 재판을 하면서 만들어진 판례들이 모여져 가지고 그 불문법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정법, 실정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미법계에서 이와 같이 보통법 체제를 아예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약간 수정 보완해 갖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영미법계에도 행정법이라는 것이 있긴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행정법이 중심에 서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보통법 체제를 포기한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것이다? 수정 보완하고 있는 단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2번 보시면 법률 유보에 관한 학설 중에서 전부유보설은 침해 유보설과 상반되는 입장으로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보는 견해로 현재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법률 유보 원칙이라는 것은요, 법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 유보 원칙을 우리가 적극적 법률 적합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 법률 유보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가 과연 어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관련돼서 이제 학설이 침해 유보설이라는 게 있지요. 침해 유보설. 그 다음에 여기 나오고 있는 이제 전부유보설도 있고, 그 다음에 급부행정에서도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급부행정 유보설. 그 다음 그것이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서 행위하는 것, 권력행정에 대해서만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권력행정 유보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제 통설 판례 입장은 중요사항 유보설입니다. 중요사항 유보설, 본질성설의 입장이 되죠. 본질성설, 이렇게 됩니다. 본질성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통설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얘기 나오고 있는 전부유보설 있죠. 모든 행정작용은 전부다. 이렇게 되면은 법률 우위 원칙하고 그 적용 영역이 동일해질 수밖에 없어요. 소극적 법률 적합성 원칙으로서 법률 우위 원칙은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부유보설이 돼버리게 되면 법률 유보하고 법률 우위의 적용 영역이 일치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부유보설의 입장을 취하는 학자는 찾아볼 수가 없는 현상이고요. 여기 침해유보설의 반대라고 하게 되면 상대방한테 수익적인 거, 급부행정유보설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전부유보설이 침해유보설의 반대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라는 말도 잘못된 것이고요. 법률 유보 원칙에 관한 이론 중에 중요사항 유보설, 본질성설, 본질성설이라는 입장을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견지하고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사항 유보설은 의회 유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그 법률의 근거의 필요성 여부를 개인의 기본권의 실현 문제와 결부를 시키고 있다. 기본권 실현 문제, 잘 알고 계신 대로 여러 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기본권 실현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본권이 중요한 사항이냐 아니냐 이것을 봤었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은 법률 유보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기본권의 본질적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다시 의회 유보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하고도 또한 본질적 사항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국회가 심의 의결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기본적인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법률 유보 원칙에 적용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의 이 법률에는 위임 입법이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법규 명령이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 맨 마지막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의 근거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행정 유보의 영역이다. 의회 유보의 영역과 법률 유보의 영역과 행정 유보의 영역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본질상설 중요사항 유보설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보시게 되면 법률 우위 원칙은 적극적으로 법률을 행정권의 발동 요건으로 하는데 비하여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만 행정권의 발동이 가능하다라는 거니까 행정권 발동의 요건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법률 유보 원칙은 소극적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금지를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죠? 법률 유보하고 법률 우위가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 중에 옳은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은 독일에서 경찰법상의 판례법으로 형성되었던 것이다. 신뢰보호 원칙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신뢰보호 원칙은 우리가 어디서 배웠어요? 독일은 독일인데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왔던 미망인 사건이죠. 그죠? 미망인 사건에서 온 게 최초의 신뢰보호 원칙에 대한 판례였던 것이고, 경찰 영역에서 등장을 했던 것은 비례 원칙입니다. 그죠? 경찰법 영역에서 나왔던 것은 비례 원칙이고, 미망인 사건에서 나왔던 것이 이제 신뢰보호 원칙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1번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신뢰보호 원칙의 적용 요건 중 적용 요건은 뭐가 돼요? 선보, 처인반 이렇게 되죠. 선보, 처인반. 선은 선행 조치가 되는 거고, 보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 처는 처리 행위가 되는 것이고, 이는 인과관계가 되는 것이고, 반은 선행 조치, 반하는 후행 조치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선보, 처인반에서 첫 번째 선행 조치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학설은 모든 일체 모든 행정작용이 국민의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선행 조치라고 보는데 반해서 판례 같은 경우에는 공적견해 표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적견해 표명은 개별적 언동을 말하는 것이죠. 특정인에 대한 개별적 언동입니다. 따라서 추상적 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신뢰보호 원칙의 공적견해 표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은 헌재의 판단은 재판 결과가 공적견해 표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겠고요. 신뢰보호의 원칙은 위법한 행정행위 적용을 하게 되면은 법치국가의 원리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금 법치국가 원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2차 대전 이후의 법치국가 원리라고 하게 되면 원래 있었던 법률 적합성의 원칙과 함께 법적 안정성의 원칙이 이제 추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률 적합성과 법적 안정성 중에서 법률 적합성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법치주의 원리로서 법률 적합성 원칙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신뢰보호 원칙은 법적 안정성의 원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을 적용을 하다 보면은 법률 적합성 원칙과 배치되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가 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에서 이익 형량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자 동의설의 입장이 통설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 부분을 떠올려 보시게 되면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 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겠고, 실권의 법리를 신뢰보호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이다. 실권, 권한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권한 상실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이것은 신뢰보호 원칙의 문제가 맞는 거라고 했습니다. 신뢰보호 원칙이 강화되면 실권의 법리로 이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판례가
택시 면허 취소 사건에서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실권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했고, 우리나라 학자들은 2년이 경과하면 실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며, 독일의 행정절차법에서는 1년이 경과하면 실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강화된 신뢰보원칙을 말하는 것이고, 따라서 실권이 적용돼서 위법해지는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내용상 하자의 문제가 되는 것이지, 실제로 권한이 상실돼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주체의 하자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신뢰보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것은 맞는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 보고 있어요? 신의 성실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없는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판례는 신뢰보원칙을 그냥 신의성실 원칙이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뢰보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 판례가 혼용합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또 교수님들은 혼용이라는 것을 또 인정하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계를 내놓고 100개 중에 몇 개냐 이러면 혼용이 바로 보이거든요. 바로 보이는데 인정을 안 하고 싶으시니까 신의성실 원칙이라고 말하면 판례가 진짜 신의성실 원칙이라고 말했다라고 인정을 해버리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냐? 우리 판례는 실권의 법리는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라고 판시했거든요. 그러면 신뢰보원칙으로부터 도출된 건 아닌 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위에 보게 되면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 의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판례에 따르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된 거다 이렇게 되잖아요. 자기구속의 원칙도 뭐 우리가 그렇게 보죠. 학설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라 이렇게 나왔을 때는 평등 원칙으로부터 도출된 게 맞는 지문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판례에 따라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기구속 원칙이 신뢰보호 원칙과 그리고 평등 원칙 양쪽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이렇게 또 맞는 지문 나오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위에 판례 의함이라는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보고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 중에 옳은 것은 울레울레가 있죠. 절실한 수식입니다. 절실한 수식. 특별권력관계가 과연 인정될 수가 있겠는가? 특별권력관계는 아주 절실한데요. 절실한 수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절 같은 경우에는요. 절대적 긍정설입니다. 특별권력관계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 실은요. 실질적 부정설입니다. 실질적 부정설이라는 것은 맨 끝에 있는 형식적 부정설, 이게 형식적 부정설이거든요. 얘는 형식적 부정설입니다. 이건 이제 전면적 부정설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특별권력관계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실질적 부정설은 이렇게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종전에 특별권력관계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국가 영역의 문제들을 일반 권력관계, 그 다음 비권력적 군법관계, 그 다음 사법관계로 전부 다 빼냅니다. 다 빼내가지고 실제로 그 국가 영역을 비워버리는 방식입니다. 그게 바로 실질적 부정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이제 부정되나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긍정될 수 있다라는 이제 제한적 긍정설이 있을 수 있고, 이 중간에 이제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는 이것만 나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이 수정이론 요것만 이제 출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수정이론 요게 바로 울레의 기본관계 경영수행관계 이론이 되는 겁니다. 기본관계라는 것은 그 국가 영역으로의 편입과 이탈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기본관계에 대해서는 법이 적용될 수가 있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어쨌든 이게 특수한 영역인 건 맞는 거고, 그래서 자신의 고유한 업무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범위 안에서는 여전히 법이 적용될 수 없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 바로 수정이론, 울레의 기본관계, 경영수행관계 이론이 되는 겁니다. 울레는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나누고, 경영수행관계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았다. 경영수행관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 기본관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공무원의 훈령에 의한 행위는 의무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훈령은 법입니까? 아닙니까?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죠. 법이 아니기 때문에 훈령에 위반되었던 훈령을 준수했던 간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적법하다고 위법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훈령에 의한 행위, 훈령에 위반되는 행위, 이와 같은 행위들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없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 같이 보호되어야 되는 것이겠지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예, 교사예요. 수업의 자유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된다. 교사가 중요합니까? 학생이 중요합니까? 예, 당연히 학생이 중요한 것이죠. 네, 경영수행 관계가 아니라 기본 관계만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훈령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고요. 이 3번은 뭐냐면, 이거는 이 박근혜 정부 때 사건은 아니고 그 이전 사건이긴 한데, 이게 바로 검정교과서와 국정교과서 중 국정교과서는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 즉 수학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다라고 교육법에 대해서 결정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계속 돌파하려고 했던 것이죠. 누구를 닮았습니다. 그렇죠? 누구를 닮았네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 학생들의 수학권을 정면으로 침해하고자 하는, 교사가 중요한 게 아니죠. 누가 중요한 거예요? 학생이 중요한 겁니다. 31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입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 조항입니다. 4번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 처분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게 지금 현재 법명이고요. 설치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재심 청구를 하고 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심 청구라는 표현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이 재심 청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근데 재심 청구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구법에 따른 표현을 아직도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라고 했죠. 공법 행위가 아니라고 했죠.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해임 처분에 대해서는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우선은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행정 절차를 통해서 불복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노동위원회로 가는 게 맞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원지위 및 교원지위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게 되면 국공립학교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 역시도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이게 특별법이 되는 것이고요.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하죠. 하지만 역시 일반적인 근로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과 여기서의 교소위의 결정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당사자 심판에서의 처분으로서의 재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결 처분이 아니고 순수한 행정처분이 되는 것이며 이것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이 사립학교 교원이 교소위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이 소청심사 절차에 꼽사리를 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공립학교 교원의 입장을 보세요. 걔네들한테 나온 징계 등은 처분이죠. 그러면 교수의 결정은 재결이죠. 그 다음은 소송밖에 없죠. 요 절차에 꼽사리를 낀 겁니다. 꼽사리를 꼈으니까 교소위의 결정과 행정소송 사이에 또 다른 절차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 교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립학교 교원은 교소의 결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하지만 중간에 심판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접근을 새롭게 한다고 한다면 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교육부 산하에 있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하고요. 만약 여기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한다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육부 쪽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하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하고 누구의 전문성이 더 높겠습니까? 당연히 교소위 쪽이 더 전문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교소위의 결정을 법원이 아닌 중앙행심위로 보내는 것 자체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중간에 행정심판은 없다. 4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것은 타수설에 따르면 행정입법의 종류에는 감사원의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수도요금에 관한 조례,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중앙선관련의 규칙 등이 있으나 헌법재판소의 규칙은 행정입법은 아니다. 이겁니다. 행정입법은 아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이제 행정입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행정입법의 의미를 상당히 엄격하게 밀고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행정입법은 법규명령이야. 그리고 법규명령에는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이런 것들이 포함돼. 그냥 우리 이렇게 말을 하고 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행정입법은 법규명령이야라는 그 관계에다가 소독약을 뿌려버린 거예요. 정확한 행정입법의 정의는 뭡니까?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라고 하게 되면 앞에 있는 감사원, 지자체, 그다음 대통령, 중선관위 얘들은 행정부 소속 기관이 맞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사법부 소속 기관이기 때문에 얘는 행정부 소속 기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헌법재판소 규칙은 행정입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행정입법은 아니다. 접근 방법을 좀 달리 해서 문제를 내본 겁니다. 대법원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방금 앞에 헌법재판소 규칙이 있었다면 여기에는 대법원 규칙이 있는 겁니다. 대법원 규칙 우리 헌법 108조에 보게 되면 대법원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법규명령 맞잖아요. 그렇죠? 국회 규칙, 대법원 규칙, 중선관위 규칙, 헌재 규칙 이런 것들도 당연히 법규명령이라고 알고 있죠. 헌법에서 예정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왜 틀린 겁니까? 왜 틀린 거예요? 대법원이 규칙을 만드는데 총리령, 부령에 위반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법률에 위반되면 안 되겠지만은 법규명령에 위반되면 안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률과 법규명령 이걸 구별을 할 수 있는가를 질문하는 문제입니다. 법령은 뭐예요? 법령은 법률과 법규명령까지를 포함하는 거잖아. 그래서 법규명령 빼고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률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위임명령은 법률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상위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적 사항만을 정할 수 있다. 거꾸로 됐죠. 헌법 75조, 95조에 보시게 되면 위임명령하고 집행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칙적 사항, 기술적 사항, 시행을 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별도의 위임 없이도 만들 수 있는 집행명령, 직권명령 쪽이 되는 것이고 위임명령이라는 것은 새로운 권리 의무를 정할 수 있죠.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새로운 권리 의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면 벌칙의 위임에 있어서 법률에서 형벌의 종류만 명백히 규정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률 사항에 대한 문제입니다. 법률 사항, 죄형 법정주의 얘기하는 거죠. 조세 법정주의, 죄형 법정주의, 손실보상 이런 것들은 헌법에서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법률 사항입니다. 하지만 법률 사항이라고 해서 반드시 국회가 심의 의결할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이런 것들도 위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위임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법률 전속사항은 위임이 안 됩니다. 법률 전속사항은 그건 의회 유보가 적용되는 케이스를 말하는 것이고요. 법률 사항은 위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형벌에 관한 문제입니다. 형벌에 관한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가 되겠어요? 무엇을 범죄라고 볼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범죄 구성 요건은 당연히 정해서 위임을 해 내려보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형벌이라고 하게 되면 그 형벌의 최소한 종류하고 상한선은 정해서 위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죄형 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한다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형벌에 관한 사항을 위임을 할 때는 저 두 가지는 반드시 정해서 위임을 해야 됩니다. 범죄 구성 요건 및 그 형벌의 종류 및 상한폭 여기까지는 정해서 위임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겠고요. 5번입니다. 다음에 설명 중에 옳은 것은 허가는 수익적 행정행위이지만 기본권 보장의 견지에서 허가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허가를 하여하는 기속행위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건 뭐예요? 허가는 헌법상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이죠. 헌법상의 자유, 즉 헌법상의 권리, 즉 기본권입니다.
자요건적 기본권을 회복시켜주는 행위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일반적으로 금지시켜놨던 것을 해제시켜서 적법하게 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허가인 것인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이 허가는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37조 2항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국민의 기본권은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이라거나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무엇으로 제한을 해야 된다? 법률로서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허가는 특허와 달리 기본권과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할 때는 법률로만 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청의 의사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법대로 한다, 기속행위입니다. 법대로 한다, 기속행위. 다만 중간에서 지금 수익적인 것이지만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왜 하는 거예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구별을 한다라고 했을 때 효과재량설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효과재량설이 요건재량설과 1:1 대응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재량행위를 무엇이라고 봐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게 되면 거기서 요건재량설이라는 친구도 있고 효과재량설이라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률 요건이 이렇게 있고 법률 요건이 있고 법률 효과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이야기한 대로 1, 2, 3의 요건을 충족하면 A라는 처분을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법률 요건 부분, 여기에서 재량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하면은 이게 요건재량설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효과재량설이라는 것은 법률 효과 부분에서 기속과 재량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효과재량설은 우리 판례는 간간히 효과재량설을 반영을 하고 있어요. 지 필요할 때만 갖다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효과재량설이 안 맞을 때는 또 부정을 해. 그리고 또 필요할 땐 끌어다 써. 박쥐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재량설은 수익적 처분이라는 것은 재량행위라고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침익적 행정행위라는 것은 기속행위라고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효과재량설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수익적 행정행위니까 재량으로 파악될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판례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 처분에는 대인적 일반 처분, 대물적 일반 처분, 그리고 물건의 이용 관계에 관한 일반 처분이 있으며, 그렇죠. 대인적 일반 처분, 대물적 일반 처분, 이 대물적 일반 처분이 바로 뭐예요? 이게 물적 행정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물적 행정행위, 물적 행정행위로서 일반 처분, 이게 바로 대물적 일반 처분. 그건 이제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건데, 이런 세 가지가 있는 건 맞습니다. 일반 처분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규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견해가 있어요. 집행행위와 입법행위의 중간 영역이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주장이 있는 건 맞아요. 집행행위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입법행위는 입법을 말하는 겁니다. 행정행위와 행정입법 사이의 중간 영역에 위치해 있는 것이 바로 일반 처분이다 라는 견해가 있으나 그것이 통설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통설은 아니고 일반 처분은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집행행위, 행정행위라고 봄에 있어서 이견이 없습니다. 이견이 사실상 통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이견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교수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신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전형적 행정행위가 있고요. 플러스 알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플러스 알파 부분, 이게 전체 다 행정행위예요. 플러스 알파를 비전형적 행정행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건 뭐야? 얘는 전형적 행정행위가 아닌 행정행위입니다. 얘는 전형적 행정행위가 아닌 행정행위를 알파 부분이라고 이렇게 두게 되는데, 이 전형적 행정행위가 아닌 행정행위에 들어가는 게 4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나오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로 처분적 법규명령, 두밀분교 폐지조례 같은 거예요. 처분적 법규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물적 행정행위, 물적 행정행위, 물건을 직접 규율하고 그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간접 규율하는 물적 행정행위가 있고, 그 다음 불특정 다수인을 규율하는 일반 처분이 있고 여기까지는 전형적 행정행위가 아닌 행정행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행정행위라고 보는 데 있어서 사실상 이견 없다고 봅니다. 이견 없다고 보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좀 견해 대립이 있어요. 이 부분 여기에 있는 게 이게 바로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그래 여기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하지만 일반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을 집행행위, 행정행위라고 범에 있어서 사실상 이견은 없는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로의 공용지정행위, 주차금지구역 지정, 공울동품의 문화재로의 지정행위, 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은 모두 물적 행정행위로 파악될 수 있다. 여긴 뭐가 틀렸습니까? 물적 행정행위는 물건을 직접 규율하고 사람을 간접 규율하는 게 바로 물적 행정행위인데 철거명령은 아니잖아요. 그죠? 철거명령은 대인적 하명인 것이지 이게 물적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물적 행정행위는 필연적으로 일반 처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연결해서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물적 행정행위로서 일반 처분.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물적 행정행위로서 일반 처분. 왜? 물적 행정행위는 일반 처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적 행정으로서 일반 처분. 그러면 이게 일반 처분이어야 되는데 철거 명령이 과연 일반 처분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가 않잖아. 그렇죠? 철거 명령은 특정인한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현행법상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절차에는 일반인의 참가가 보장되었으나 행정행위로 인한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만이 당해 행위의 취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맞는 말입니까? 뒤에 말은 맞는 말이죠. 그죠? 뒷부분은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맞는 겁니다. 원고적격. 그렇죠. 하지만 앞부분 생각해보게 되면 행정절차법상 행정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당사자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당사자 등. 당사자 등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과 그리고 행정 절차에 참여시킨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누구라도 행정 절차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틀렸다. 네, 6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것은 강학상 특허는 특정인을 위하여 권리나 능력을 법률 등의 법률상의 힘을 법률상의 힘이 권리잖아. 그쵸? 권리니까, 뭐, 특별히 신경 쓸 건 없겠고, 설정하는 행정행위로서 특허법상의 특허가 이에 해당을 하는 것이다. 이건 뭐 바로 틀렸지요. 그쵸? 특허라는 것은 권리 능력, 권리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에는 보통 공공사업이 포함이 되었었고요. 그 외에도 강업허가나 어업면허 등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권리 능력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공법인 설립행위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은요.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권리 능력을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뭐 하나를 더 추가해 본다고 하게 되면 토지보상법에 있는 사업인정, 그것도 역시 권리 능력을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공용수용권이라는 권리 능력을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권리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신분을 설정하는 행위죠. 공무원 임명, 귀하허가, 그리고 국공립학교 입학허가 결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는 이거는 확인 아닙니까? 그죠?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라고 해서 특허는 아니다. 허가를 통해 회복되는 자유는 이 자유는 헌법상의 자유, 헌법상의 권리, 기본권을 말하는 것이고 공권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특허와 달리 허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말까지는 맞는데 행정청은 법적 근거 없이도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기본권은요.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37조 2항에 따르게 되면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의 근거가 있어야지 제한할 수 있는 것이지 법의 근거도 없이 허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인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제3자의 법률 행위에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위로서의 동의, 인가죠. 인가는 법률 행위만 대상으로 합니다. 사실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행위에 한하지만 공법 행위뿐만 아니라 사법 행위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뭐 우리가 제일 먼저 인가 만난 건 토지거래 계약허가죠. 토지거래 계약하고는 뭐 땅 사고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상 매매계약입니다. 당연히 사법상 행위에 대해서도 인가를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신청서에 대한 보정명령은 이거는 17조에 있는 신청이든 40조에 있는 신고이든 간에 형식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는 그것을 바로 돌려보낼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보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보정명령의 법적 성질은 뭐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통지입니다. 이건 통지인 것이지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 아닌 것이죠. 이거는 의무 부과한 하명이 아니라 이거 만약 하명이면 어떻게 돼요? 얘가 보정명령을 했는데 구비 서류를 갖춰오지 않았군. 당장 갖춰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의무를 부과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돼? 강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지가 신청 안 하겠다는 건데 그걸 왜 강제 집행을 합니까? 그죠? 이건 의무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통지에 해당을 하는 것이다. 다음 설명 중에 옳은 것은 특정한 경우에 행정청이 철회할 수 있다는 철회권 유보의 부관이 붙어 있는 경우에 당연히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건 아니죠. 수익적 행정에 대한 취소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와 관련돼서 내용상 적법 요건에 대한 문제는 세 가지로 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트 메뉴가 있었죠. 첫 번째는 취소 사유, 두 번째는 법률 요복, 세 번째는 제한 법리 이렇게 있었고요. 그 취소 사유, 철회 사유에 부동철사 개벽이 있었습니다. 부는 부담 불이행, 동은 상대방의 동의, 철은 철회권 유보, 사는 사정 변경, 개는 법령 개정, 법은 법령상 철회 사유죠.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철회권 유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회권 유보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한 법리가 따라붙죠.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를 하게 되면 기득권을 박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신뢰 보호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고 관련돼서 실권의 법리라거나 비례 원칙에 대한 검토도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돌려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이렇게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철회권 유보가 있으면 반드시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도 틀렸죠. 그렇죠? 양쪽 다 극단입니다. 그래서 철회권 유보가 붙어 있다고 해서 그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철회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속이 아니라 재량이란 말이지. 재량인데 그것이 무제한적인 자유재량도 아닙니다. 제한 법리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도로 조명 허가의 부관인 조명 기한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도로 조명 허가 전체가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이건 무슨 부관이에요? 부관의 종류에는 5개가 있죠. 판례에 따르게 되면 법률효과 일부 배제가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부담, 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법률효과 일부 배제 이렇게 있지. 여기서 이 기한 아닙니까? 기한, 부담과 기타 부관. 부담은 처분성, 분리성이 인정되고 기타 부관은 처분성, 분리성이 부정되죠. 분리가 안 되면 하나의 일체를 형성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요. 부관이 위법하면 당연히 주대행정에도 위법해지고 무효이면 또 역시 무효가 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부관이 무효인 경우에 이것이 주대행정에 어떤 효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통설은 무효인 부관이 주대행정행위의 중요 요소를 이룬 경우에 한해서 부관뿐만 아니라 주대행정위까지도 무효로 된다고 한다. 요거 이제 2번하고 3번하고 연결된 건데 합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사정 변경 얘기를 하고 있죠.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업을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있다. 명보동사였습니다. 명보동사. 명보가 얼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겁니다. 사후부가 명은요.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동은요.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명보 빠졌네. 보는요. 사후부관 유보가 있을 때 사는 사정변경. 판례가 추가한 게 사정변경이었었습니다. 비교하시고 쉬었다 갑시다. 주대행정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부관을 이행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주대행정행위하고 부관과의 관계, 이 부관과의 관계가 존재할 수가 있을 테고 이 부관이 무엇이라고 한다면 기부채납 조건이라고 한다면 그죠? 기부채납 조건. 판례가 이거 세 개를 동시에 연결해서 판시하죠. 기부채납 조건입니다. 부관이죠? 부담입니다. 이거는 기부채납 행위가 되는 거죠. 기부채납 행위. 증여계약입니다. 기부채납 행위가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얘는 얘한테 영향을 미치냐? 얘는 얘한테 영향을 미치냐? 얘는 얘한테 영향을 미치냐?
라는 문제를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뭐하고 관계? 예, 주대행정이하고 부관하고 주대행정이, 부관하고 그에 따른 행위 사이의 관계를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예, 밑에 있는 주대행정이가 부관에 영향을 미치는 걸 뭐라 불러? 이거를 부종성이라고 부르죠. 부종성. 예, 부종성이라는 것은 종된 행위의 효력은 주된 행위의 효력에 의존된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주대행정의 효력이 무효면 종된 행위로서의 효력도 무효가 되는 것이고, 예, 주대행정의가 취소가 되면 종된 행위도 실효가 되는 겁니다. 예. 쉴 거야. 일어나. 예. 주대행정의가 무효면 어떻게 된다고? 부관이 무효라고. 알겠어요? 무효라고. 그러면 주대행정의가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부관이 치료된다고. 그러니까 주대행정의 효력은 종대행위의 효력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오케이? 다시 부관이 주대행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거예요. 예, 부관이 위법이면 얘가 위법이 되냐에 대한 문제하고, 부관이 무효면 주대행정의가 무효가 되냐라는 문제하고 같은 문제지. 뭐가 같은 문제야? 얘가 얘와 하나의 일체를 형성하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타 부관이라고 하게 되면 얘가 위법이면 얘도 위법이 되는 것이고, 얘가 무효면 얘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영향 주는 게 맞다는 거야. 만약에 이게 부담이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지. 위법이라고 해서 위법이 되는 게 아니고, 무효라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100% 영향을 미치고 위에는 아래로 50% 영향을 미치는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부관하고 얘하고의 관계는 이건 절연되는 것이다. 아무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 완전히 별개의 행위다 이거야. 완전히 별개의 행위다. 오케이? 네, 그러면 뭐 어떻게 보자는 거야? 이 부관이 무효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증여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이 부관이 취소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 기부채납 행위가 이게 실효가 되는 것도 이것도 아닌 것이고, 그 다음 이쪽이 불가쟁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이쪽을 다툴 수 없는 것도 아닌 것이다. 이거야. 아닌 것이다. 오케이. 예, 다툴 수 없는 게 아니다. 완전히 별개행위다. 그래서 판례가 하는 말은 이런 식입니다. 이 부관하고 주대행정의 관계는 서로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영향을 준다 이거야. 일정한 범위 안에 영향을 주는데 요 행위와 요 행위 사이에서는 서로 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대행정의하고 부관하고 그에 따른 행위하고 세 개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비교를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7번까지 했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